저것도 차라고 가져왔어요? 강남 최고급 한정식집 주차장에 낡은 청소차가 굴러 들어오는 순간 사돈댁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벤츠 마이바흐,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까지 수억 원짜리 외제차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온 노란 청소차는 마치 궁전에 나타난 거지 같았어요. 어머나, 우리 집 정원사도 저것보다 좋은 차 타는데. 사돈댁 어머니가 손수건으로 코를 막으며 비웃었죠. 청소차에서 내린 중년 남자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그 옆에 젊은 여자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저런 집안과 우리 민호가 결혼한다고. 사돈댁 아버지가 혀를 찼어요. 절대 안 돼. 오늘로 끝장내자. 하지만 그 순간 그 초라한 중년 남자의 눈빛에 차가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어요. 마치 잠들어 있던 맹수가 깨어나는 것처럼. 과연 그들이 무시한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모욕 뒤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딸 수진이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아버지 김태사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정성스럽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입었죠. 15년 전에 산 네이비 정장이었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다림질까지 해두었거든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딸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6살이 된 수진이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태사는 평소처럼 청소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년 넘게 새벽마다 거리를 누비며 도시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그의 자랑이었거든요. 비록 남들이 보기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 일로 딸을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까지 키워왔으니까요.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땀 흘려번 돈으로 딸의 학비를 댈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 차로 가야 해요? 수진이가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차라리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철로. 왜, 아버지 차가 부끄럽나? 이 차로 널 키웠는데. 태산의 목소리에는 살짝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가 체면을 생각하는 건 당연하니까요. 수진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오늘만큼은 평범한 차를 타고 싶었거든요. 예비시댁 식구들 앞에서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던 거죠.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까지 가는 길, 부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사는 운전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어요.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한다는 걸 모를 리 없었거든요. 식당 앞에 도착하자 태사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주차장에는 벤츠, BMW, 아우디 같은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어림잡아도 한 대에 억 원은 넘어 보이는 차들뿐이었죠. 그 사이로 노란 청소차가 들어서자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몰렸습니다. 저기 봐, 청소차가 왜 여기 와? 발레 파킹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돈댁 어머니가 식당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청소차를 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 저게 차예요? 우리 집 앞마당 잔디깎기보다 못하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식당 직원들까지 수군거리며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만큼 창피했어요. 태사는 주먹을 꽉 쥐고 참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고 어두운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사돈댁 식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비사위 민호의 아버지는 중소기업 임원다운 무게감 있는 모습이었고 어머니는 명품 한복에 금목걸이까지 걸치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는 이미 불쾌감이 역력했습니다. 태산과 수진이가 인사를 하려고 다가가자 사돈댁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앉으세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예의상 주고받는 안부 인사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분위기였죠. 물 좀 주세요. 태산이 웨이터에게 말했지만 사돈댁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이 아까우니 바로 말씀드리죠. 사돈댁 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회의실에서 직원을 질책할 때처럼 냉정했어요. 우리 집안에 청소차 끌고 오는 집안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습니다. 파혼입니다.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들까지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어요. 수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예비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갑자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에 체면이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격식도 갖추지 못하는 집안과는 혼인할 수 없습니다. 사돈댁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며 끼어들었죠. 태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딸의 앞날을 생각해서였어요. 제가 하는 일이 비록 남들 보기에 초라할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딸도 잘 키웠고요. 정직하게요? 사돈댁 아버지가 비웃었습니다. 정직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안은 3대째 의사 집안입니다. 민호도 대학병원 전문이고요. 그런데 청소부 딸과 결혼하라고요? 아버지. 민호가 당황해서 아버지를 말렸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진 뒤였어요. 수진이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제발요. 저희 아버지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민호 오빠를 사랑해요. 사랑으로 다 되는 줄 아나? 사돈댁 어머니가 손수건을 꺼내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랑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할 거야. 돈도 없고 체면도 없는 집안은 우리에게 필요 없어. 태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딸이 우는 모습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면 딸에게 더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태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억지로 매달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버지. 수진이가 울면서 아버지의 팔을 잡았어요. 가자. 태산은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돈댁 식구들은 마치 더러운 걸 쫓아내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서면서 태산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사돈댁 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내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모습이 보였어요. 응, 끝났어. 걱정했던 것보다 쉽게 정리됐네. 태산의 주먹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청소차 문을 쾅 닫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태산은 시동을 걸면서도 손이 떨렸어요. 20년 넘게 핸들을 잡아왔지만 오늘처럼 마음이 무거운 적은 없었습니다. 옆자리에서 수진이가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수진이가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민호 오빠랑. 태산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입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며 운전할 뿐이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 끝났어. 수진이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왜 하필 그 차로 온 거예요? 왜 청소부를 하는 거예요? 다른 일은 정말 할 수 없었어요? 태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아버지가 미안하다. 태산의 목소리가 쉬었어요. 하지만 이 일로 널 키웠고 대학도 보냈잖니. 그게 뭐가 자랑이에요? 수진이가 더욱 격하게 울었습니다. 친구들은 아버지가 회사원이라고 사업한다고 거짓말했어요. 창피해서 진짜 직업을 말할 수도 없었다고요.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습니다. 태산은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라이터를 켜는데도 한참 걸렸죠.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 오빠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한테 정말 잘해줬다고요. 그런데 이제 어떡해요? 얼굴 보기도 창피해서 어떻게 연락해요? 수진이가 핸드백에서 휴지를 꺼내며 코를 풀었어요. 태산은 백미러로 딸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26살 딸이 이렇게 절망에 빠진 모습을 보니 자신이 너무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제발 다른 일 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수진이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경비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마트에서라도 일하시든지. 수진아. 태산이 딸을 쳐다봤습니다. 아버지가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니? 50이 넘어서. 그럼 평생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나도 아버지 때문에. 평생 고개 들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태산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시동을 껐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떨구고 담배만 계속 피웠습니다. 연기가 차 안에 가득 찼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정말 미안하다. 태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 살아왔어. 너 하나 키우려고. 최선이 그거예요? 남들한테 무시당하면서 사는 게 최선이에요? 수진이가 차문을 열려고 했어요. 이제 정말 싫어요. 집에도 가기 싫고 아버지 얼굴도 보기 싫어요.
태사는 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진정해.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하지만 딸의 눈빛에는 원망과 분노만 가득했어요. 태사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동시에 차갑고 어두운 감정이 천천히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태사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어젯밤 딸과 실랑이를 벌인 후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마음속에서 무언가 결심이 서는 느낌이었습니다. 샤워를 마치고 옷장을 열자 먼지가 쌓인 정장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어요. 10년도 넘게 입지 않았던 수입 정장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비싼 이탈리아산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넥타이를 매면서 태사는 자신의 눈빛을 봤습니다. 어제까지의 초라하고 움츠러든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그만 숨어 살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청소차 대신 지하 주차장 구석에 덮개를 씌워둔 검은색 제네시스를 꺼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시동을 거니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정기적으로 정비를 맡겨두었거든요. 강남 중심가의 60층 초고층 빌딩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이 달려와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태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빌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경비원들이 일제히 허리를 구부리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멈추자 중년의 여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찍 출근하셨네요. 해외 지점장들이 화상회의를 위해 대기 중입니다. 김비서. 태산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회의는 나중에 하고 우선 해야 할 일이 있어.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대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통창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책상 위에는 각종 서류들과 함께 대한제강그룹 회장 김태산이라고 적힌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산은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한때 이 나라 굴지의 철강 기업을 이끌던 그였지만 외환위기 때 회사가 어려워지자 일선에서 물러났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권을 맡기고 자신은 뒤로 숨어서 지켜봤던 거예요. 그러면서 딸에게는 평범한 아버지로 살고 싶어서 청소부 일을 시작했던 겁니다. 김비서, 우리 그룹 계열사가 몇 개였지? 태산이 의자에 앉으며 물었어요. 현재 17개 계열사에 직원이 3만 명 정도 됩니다. 작년 매출이 10조 원을 넘었고요. 그렇군. 태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지? 김비서가 잠깐 당황했어요. 회장님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건 회장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될 것 같은데요. 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어제 일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사돈댁이 자신을 청소부라고 무시하며 딸을 울렸던 일 말이에요. 특히 사돈댁 아버지가 마지막에 전화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김비서. 태산이 의자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제 내가 다녀온 곳 기억하지? 네, 따님 상견례 자리 말씀이시죠? 그래. 그 사돈댁에 대해서 알아봐. 하는 일 회사 규모, 거래처, 부채 현황까지 전부 다. 김비서가 메모를 하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신가요? 1시간 안에. 태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전혀 섞이지 않았어요. 김비서가 나간 후 태산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수진이가 자신의 어깨에 올라타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어제 딸이 자신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이제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군. 태산이 중얼거렸어요.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1시간 후 김비서가 두꺼운 파일을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어요. 이렇게 급하게 자료를 요구하시는 회장님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 자료 준비했습니다. 김비서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태산은 파일을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댁 아버지 박철수는 중소건설회사 대성건설의 대표이사였어요. 직원 수는 50명 정도, 연 매출은 200억 원 규모의 회사였죠. 흥미롭군. 태산이 자료를 넘기며 중얼거렸어요. 부채가 매출의 2배네. 네, 현재 400억 원 정도의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은행 대출이고요. 김비서가 설명했어요. 최근 몇 년간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태산의 입꼬리 차갑게 올라갔어요.
그럼 한 방이면 끝나는 회사구나. 죄송합니다만 무슨 말씀이신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회사 주요 거래처를 봐. 태산이 손가락으로 자료를 가리켰어요. 우리 그룹 계열사들이 대부분이잖아. 김 비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봤어요. 정말로 대성건설의 주요 발주처 10곳 중 8곳이 대한제강그룹 계열사들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계열사들이 주요 고객이네요. 그리고 이 회사가 대출받은 은행들. 태산이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우리가 대주주로 있는 은행들 아닌가? 네, 맞습니다. 한국제일은행과 대한상업은행 모두 우리 그룹이 지분을 가지고 있죠. 태산은 의자의 등을 기대며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식당에서 들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청소차 끌고 오는 집안, 돈도 없고 체면도 없는 우리 집 청소 아주머니도 그것보다 좋은 차 타신다는 말들이요. 김 비서, 태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우리 계열사들에 연락해. 대성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검토하라고 해. 검토요? 안전기준, 품질관리, 납기일 준수. 뭐든 좋으니까 트집을 잡아봐. 태산이 펜을 돌리며 말했어요. 계약 해지할 구실을 만들어야지. 김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장님, 혹시 무슨 개인적인 일이 있으신 건가요? 태산은 잠시 망설였다가 어제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딸의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과 파혼 선언까지 모든 걸 말이죠. 그래서 복수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복수? 태산이 비웃었어요. 아니야. 교육이지. 세상에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거야. 태산은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도시 곳곳에서 자신의 회사들이 돌아가고 있었죠.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자신의 한마디에 움직이고 수조 원의 자금이 자신의 결정에 따라 흘러갔어요. 은행 쪽에도 연락해. 태산이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대성건설 대출 연장을 거부하라고. 회장님, 그러면 그 회사는 망하겠지. 태산이 딱 잘라 말했어요. 어제 나를 청소부라고 무시했을 때는 생각 못했을 거야. 그 청소부가 누구인지 말이야. 김 비서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회장님의 눈빛에서 한번 결심하면 꺾이지 않는 의지를 봤거든요. 하나 더. 태산이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했어요. 언론사들에도 연락해. 대성건설의 부실 공사나 안전사고 관련해서 조사해보라고.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산은 다시 딸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제 울면서 자신을 원망했던 수진이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딸에게 아버지가 누구인지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이제 웃을 차례는 내 쪽이군. 태산이 이를 드러내며 냉소했어요. 사흘 후 박철수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아침 8시부터 계속 걸려오는 전화들이었어요. 처음엔 대한제강 계열사 담당자들의 전화였죠.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본사에서 모든 공사 계약을 재검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한국철강산업의 구매팀장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재검토요? 갑자기 왜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박철수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안전기준 미달과 공사 지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일단 모든 진행 중인 공사는 중단하고 기존 계약도 해지 절차에 들어갑니다. 박철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10년 넘게 거래해온 회사에서 갑자기 이런 통보를 하다니. 팀장님, 저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데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죄송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입니다. 전화가 끊어지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왔어요. 대한건설에서도 제강화학에서도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둘씩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였죠. 점심때가 되자 더 충격적인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제일은행 여의도 지점장의 전화였습니다. 박 대표님, 다음 주 만료되는 운영자금 대출 연장이 어렵겠습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문제없다고 하셨잖아요. 박철수가 소리쳤어요. 본점에서 대성건설에 대한 신용도 재평가를 했는데 등급이 대폭 하향 조정됐습니다. 더 이상 대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지점장님,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저희 회사가 망하면 50명 직원들이 다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은행도 규정을 따라야 하니까요. 대한상업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400억 원의 대출금을 일주일 안에 상환하라는 독촉장이 도착했습니다. 박철수는 술을 찾았어요. 오후부터 소주를 마시기 시작해서 저녁까지 2병을 비웠죠.
아내가 말려도 들리지 않았어요. 여보, 정신 차려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아내가 울면서 소주병을 뺏으려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박철수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성실하게 일했는데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저녁 9시쯤 더 절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현장 소장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뉴스에 우리 회사 이야기가 나왔어요. 현장 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철수가 황급히 텔레비전을 켰어요. 저녁 뉴스에서 기자가 심각한 표정으로 리포트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대성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단지에서 균열이 발견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게 뭔 소리야? 박철수가 텔레비전 앞에서 소리쳤어요. 균열은 작년에 다 보수했고 안전사고도 정식으로 신고했는데 하지만 뉴스는 계속됐어요. 각종 언론사들이 앞다투어 대성건설의 문제점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라도 한 것처럼 자세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박철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절규했습니다. 이게 다 그 인간 때문이야. 청소차 타고 온 그 촌놈 때문이야. 여보, 무슨 소리예요? 무슨 청소차요? 아내가 물었어요. 수진이 시아버지 말이야. 분명 그 인간이 뭔가 했을 거야. 박철수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청소부가 이런 큰일을 벌일 수 있을 리 없었어요. 박철수는 그저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문 앞에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어요. 세무서에서 붙인 압류 통지서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박철수는 완전히 절망에 빠졌습니다. 회사는 문을 닫았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어요. 50명의 직원들은 밀린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졌죠. 여보, 이제 어떻게 해요? 아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은행에서 내일까지 돈을 갚으라는데 어디서 400억을 구해와요? 박철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난 며칠간 아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모두들 피하기 바빴거든요. 언론에서 연일 대성건설의 부실을 다루면서 이미 업계에서는 박철수를 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 민호가 직장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진짜 망한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 것 같구나. 박철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회사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아버지 회사 이야기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나까지 왠지 어깨가 움츠러들어요.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박철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까지 이런 고생을 하게 만들다니. 미안하다, 민호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이상해요.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수진이 아버지를 만난 후에 갑자기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설마 그분이 뭔가 하신 건 아니겠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박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청소부가 무슨 힘이 있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어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박철수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어요. 직접 찾아가서 사정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김태산의 주소를 알아봤는데 의외로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어요. 여보, 정말 가실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 무릎이라도 꿇고 사정해볼 거야. 박철수가 정장을 입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아파트에 가니 관리실에서 김태산은 이사 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박철수는 인터넷으로 김태산을 검색해봤어요. 그런데 검색 결과가 충격적이었습니다. 대한제강그룹 김태산 회장이라는 기사가 첫 번째로 나왔거든요. 이게 뭔 소리야? 박철수가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사진까지 똑같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대한제강그룹이면 이 나라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이었거든요. 자신이 무시했던 그 사람이 그런 거물이었다니. 여보, 여보. 박철수가 아내를 불렀어요. 큰일 났어. 수진이 아버지가 대한제강 회장이야. 네, 무슨 소리예요? 아내가 달려와 화면을 봤어요. 어머나, 정말이네요. 이제야 모든 게 설명됐어요. 왜 갑자기 모든 거래처가 등을 돌렸는지, 왜 은행들이 일제히 대출을 회수했는지 말이죠. 박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강남의 대한제강 본사 빌딩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부터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없으신 분은 출입이 안 됩니다. 제발요. 회장님께 박철수라고 전해주세요. 꼭 만나야 할 일이 있어요. 박철수가 애원했어요. 1시간을 기다린 후에야 김 비서가 내려왔어요. 회장님께서 잠깐 시간을 내주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분만요. 박철수는 떨리는 다리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최상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사무실에 김태산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식당에서 봤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위압적인 포스가 느껴졌어요. 무슨 일로 왔나? 김태산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박철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몰라 배웠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아내도 따라와서 함께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울부짖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김태산은 무표정한 얼굴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어제는 내가 당신들보다 작아 보였겠지. 하지만 오늘은 내가 당신들을 짓밟는다. 박철수와 그의 아내는 바닥에 엎드려 계속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김태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을 뿐이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박철수가 머리를 바닥에 찌우며 울었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고. 김태산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어제는 청소차 끌고 온 집안이라며 파혼 선언하셨는데 오늘은 갑자기 잘못했다고요?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멀었어요. 회장님을 몰라 뵙고. 박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태산은 책상 앞으로 걸어가 의자에 앉았어요. 당신들이 내 딸을 울렸을 때는 생각 못했겠죠? 그 청소부의 정체가 뭔지 말이에요.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가 미리 연락했던 거죠. 수진이는 바닥에 엎드린 예비 시부모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수진아, 이제 알 때가 됐구나. 김태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부끄러워했던 청소차 아버지가 누구인지. 수진이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고급 빌딩 회장실에 있다는 것도, 박철수 부부가 바닥에 엎드려 있다는 것도 말이죠. 아버지, 대체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세요.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태산은 천천히 일어나서 딸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아, 아버지는 대한제강그룹 회장이다. 20년 전부터 줄곧 그래왔어. 네, 그게 무슨... 수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버지가 청소부 일을 한 건 너와 평범하게 살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어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모욕했을 때 더 이상 숨어서 살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지. 김태산의 목소리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박철수가 고개를 들어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수진이야, 미안하다. 아저씨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아버지께 용서를 빌어달라고 해줘. 수진이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로 재버리셨던 거예요? 그래. 내가 창피했던 그 청소차가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불덩이였어. 김태산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일로 너를 대학까지 보냈고 지금까지 키울 수 있었잖니.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동안 아버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거든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원망했던 자신이 너무 미안했어요. 아버지, 저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김태산도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괜찮다, 수진아.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해. 박철수는 여전히 바닥에 엎드려 있었어요. 회장님,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김태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네, 뭐든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딸한테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김태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박철수 부부는 수진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수진이도 마음이 누그러져서 그들을 일으켜 세웠어요. 한 달 후 수진이와 민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김태산이 회장 전용 리무진을 타고 나타났어요. 하객들은 모두 놀라며 수군거렸죠. 저분이 신부 아버지세요? 대한제강 회장님. 청소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재벌이었네요. 김태산은 딸의 면사포를 올려주며 속삭였어요. 수진아, 행복하거라. 결혼식이 끝나고 리무진에 오르면서
김태사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자신이 20년간 몰았던 청소차와 똑같은 차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김태산이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